집 산 뒤로 돈 한 푼 못 씁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라는 사연에 한번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부익남 바이집 멤버십이라고 제가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8명의 전문가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곳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요 글이 있는데 이 글을 클릭하셔가지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골라가지고 사연을 상담하고 있어요. 자, 이번 사연은 그래도 조금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부터 하면은 저는 20대 초에 만나가지고 올해 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혼인신고는 이미 한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자녀는 없고요. 현재 남편은 세전 1억 3천 정도, 저는 5천 정도 법니다. 현재 순자산은 5억 5천 정도 되고요. 저는 20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하던 와중에 23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열심히 살면서 공부도 해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뭐 20대 때 딴 거죠. 부동산과 경제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해왔습니다. 2024년도에 회사가 본사로 발령받아가지고 사택에 살다가 갑자기 퇴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주 문제가 갑자기 생긴 거죠. 사택 살 때는 이제 편했는데 본사로 발령받으니까 집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 읽던 책에서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4년 12월에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가 아껴가지고 저축한 돈 3억 5천에다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 6억을 좀 넘게 일으켜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내 집 마련을 하였습니다. 자, 저희는 장거리 부부였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거주하다가 전세를 6억 5천에 내주고 현재는 수원 월세 5천에 130만 원 주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은 저 신용대출 5천, 남편 신용대출 1,0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열심히 아껴 모아가지고 둘이서 맞벌이 해서 그걸로 대출 끼고 집을 사는 그 케이스인 거죠. 어찌 보면 되게 착실하게 가는 그런 구조를 잘 따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둘은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개인적인 집안 사정들 때문에 집에 대한 결핍이 있었는데요. 꼭 어른이 되면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은 올해 만난 만큼 저희 둘의 가치관이 참 잘 맞습니다. 돈 한 푼 안 쓰는 거 또 맞고요. 부익남님이 말하는 오마카세나 호캉스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차도 없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잘했죠. 해외여행은 2023년도에 베트남 다낭 간 거 말고는 없고요. 남편은 생활비 30, 저는 50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은 우리한테 뭐 궁핍하게 산다 뭐라고 하지만 저희는 하루하루가 되게 감사합니다. 자산을 점검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자산도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쁘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3, 4년 뒤에는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잘하고 있는지 칭찬 좀 해주세요. 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추가로 고민은 아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희는 부모님들이 다 지방에 계셔가지고 출산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한 명은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자산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이를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행복할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조언도 부탁드려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그 일반적인 루트를 잘 타가지고 왔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오기가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들도 알죠? 이게 정답인 건 아는데 이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 살 빼는 방법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지만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야식 안 먹고 운동하고 유산소 위주로 뛰고 하루에 1시간 정도 땀 내고 하면은 살이 빠지거든요. 살이 안 빠져. 방법을 알죠. 근데 하는 거는 별개 얘기입니다. 그냥 뭐 무난하게 사셨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다면은 모두 다 부자가 됐을 거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들은 엄청 어려운 거를 해낸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이제 부부인 거죠. 자,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얼마나 크게 감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변화의 방향과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리스크를 감수를 안 하면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한 20년 뭐 길게는 30년 정도를 쭉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리스크를 감수하고 살아본 적이 있을까? 내가 어딘가에다가 한번 내 인생을 베팅해 본 적이 있을까를 떠올려 보시면요 생각보다 내가 인생을 그렇게 베팅을 한 적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저는요 그냥 순탄하게 살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뭐 항상 최대한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높은 선택들을 해온 게 여기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무 확률이 높은 다들 그래 이게 좋은 길이야 라는 거를 선택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았더니 남들만큼 살고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무언가 부자가 되거나 무언가 유의미하게 내 그 동료나 동기, 친구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뭐 그러다 후회한다. 너 그러다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국장이 아주 난리잖아요. 요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갖고 있으면 바보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제로 돈 많이 번 분들은 뭐 10만 원 이하, 뭐 5만 원, 7만 원대 산 사람들입니다. 뭐 하이닉스 막 2, 30만 원일 때 산 사람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 뭐 80만 원, 70만 원에 사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당연히 이런 얘기 들었겠죠. 뭐 부동산을 23년, 24년에 샀던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2010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때 지방에 아파트를 사러 갔을 때 100이면 99가 하지 마라. 너 그거 죽으러 가는 길이다. 너 진짜 제명에 못 산다. 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냐. 제발 하지 마라. 다 팔고 전세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변 사람의 말을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중에서 그 업계, 그 투자, 창업 이거를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차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하는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뭐 배우자가 그거를 말려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제 친구들이 다 뜯어 말려가지고 고민입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려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는데 몇 억이 올라가지고 화딱지 나서 죽겠습니다. 뭐 남편이 이거 말렸는데 그게 집이 뭐 5억이 올랐어요. 아내가 이거 집을 팔자고 해서 팔았더니 3억이 올랐습니다. 뭐 별의별 사람들 많거든요. 이것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남 탓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내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내 지문을 위조해가지고 남편이 대신 판 것도 아니고 뭐 공동명의 집이었는데 뭐 남편이 뭐 나 자는데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결국에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가 그 기회라는 거를 내 스스로 공부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기회들에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 아니면 어떤 창업을 할 때 그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추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분야의 경험자의 얘기를 들어야 유의미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번 사람들 요즘 많이 부러워들 하시죠. 요즘 저도 삼성전자 살 걸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실제로 사가지고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로 지금 3배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망한다. 이제 끝났다. 하이닉스 독주하고 삼성전자는 인텔처럼 무너질 거다라고 할 때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잘 분석을 해서 산 사람도 있고 에이 삼성이 망하겠어? 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리스크는 똑같이 감수한 겁니다. 자, 돈 벌었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감수했던 그 리스크를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1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5만 원에 샀죠. 라고 말하는 거는 바보 같은 소리고 당장 우리 엊그제였나요? 엊그제 폭락했죠? 이틀 전에 코스피 막 장중 5천선 막 붕괴돼가지고 막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막 10%씩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제 국장 끝났다. 라고 했는데 오늘인가요? 다시 반등했죠? 다시 반등해서 지금 5,200 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제 살 걸. 어제 살 걸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은이 30%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 안 사서 너무 다행이에요. 뭐 은은 역시 이제 폭락 시작이죠 했는데 오늘 다시 10% 올랐죠? 다시 10%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 살 거 그랬나요? 아직 장이 끝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는 그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하냐에 따라 달렸다. 이분들이 이제 사택에서 거주하다가 갑자기 퇴거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임대 아파트
이거에 되게 집착하는 분들 많고요. 회사 사택 같은 거에 되게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정책자금 대출을 옛날에 뭐 1.5%짜리를 받아놨어요. 뭐 2%짜리를 받아놨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아까워서 뭘 못해요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전형적인 소탐대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는 비용 대비 내가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비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습관을 잘 못 갖다 보니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 아끼면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무언가 혜택을 받아요. 근데 이 혜택을 받는 게 무슨 제한된 조건에서 받는 거야. 이런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득이 낮아야 되고 뭐 집이 없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안 돼. 그러면 내가 무슨 혜택을 줄게. 청약도 비슷합니다. 청약도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너는 뭐 요럴 때만 해줄게.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혜택 아닌 혜택이 사실 길게 보면요. 나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막 더 벌면 돼. 더 벌고 더 잘 돼가지고 더 부자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막아놓는 거야.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무슨 뭐 복지 혜택이 좋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나가서 더 잘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나가서 잘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냥 안전한 선택을 하자 해서 리스크를 또 줄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니까 돈 벌 기회가 같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고소득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소득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내가 고소득자든 뭐 저소득자든 어차피 하루 3끼 먹는 거고 쌀밥에다가 김치찌개 먹으면 한 끼 때우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같은 하루 대비 버는 돈이 많죠.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늘리는 게 장점이 아니고 같은 소비 대비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대출이 나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출은 정확하게는 미래의 나의 능력을 당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의 능력이 좋다. 내 미래가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대출을 받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능력으로는 못 사지만 미래의 능력까지 당겨서 쓰면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찬찬히 갚아 나가는 것도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리스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리스크 없이 어떻게 부자가 되냐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폭등 중이잖아요. 조금 빠졌더니 다시 어김없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만 전자 간다, 30만 전자 간다. 아니다. JP모건에서 이제 코스피가 7,500 간다고 합니다. 코스피 7,500 가면은 삼성전자 2배 가겠죠. 자, 이렇게 폭등 중인데 주식이 없어가지고 속상해요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안 샀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산 사람 대비 가난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꼭 주식에만 있겠습니까? 부동산에서도 있고 지금 코인 산 사람 빼고는 다 지금 돈 벌고 있죠. 남들은 다 돈 불리고 있고 부자 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뭐 돈을 쓰고 있어요. 저는 지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저히 줄일 데가 안 보여요. 저는 지금 생활비 내고 뭐 지금 뭐 학자금 대출 갚고 뭐 이거저거 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아이 사교육비 내고 뭐 지금 월세 내고 했더니 남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냥 뭐 회사 들어가고 뭐 중견기업이나 뭐 대기업 들어가서 뭐 맞벌이 하고 하시는 분들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 그냥 뭐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투자금이 5억 정도가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순자산이 한 5억 정도 넘어가면요 연봉의 의미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 5억까지 얼마나 빨리 가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5억 정도 당연히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정말 못 벌까? 내가 30살까지 5억은 못 벌 수 있어도 40대 중반까지 5억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만들어 볼 만한 돈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15년, 20년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5억만 만들면 내가 젊을 때 어떤 직업을 얻었든지 간에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 구간이 저는 5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버는 초고소득 근로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빼고 그런 사람들 얼마 안 되니까 대부분 저는 5억이면 충분히 그게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소득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덜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벌면
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벌면 유리하긴 하죠. 그렇지만 더 번다고 해서 무조건 저축을 더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사치품이 왜 있어요? 이 세상에 외제차가 왜 있습니까? 그냥 결국에 더 번다는 거는 그만큼 더 소비할 수 있는 유혹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벌잖아요. 그럼 좀 덜 쓰면 돼. 그러면서 뭐 부업을 하든 뭘 하든 소득을 계속 늘려나가면 어떻게든 한 5억까지만 가면 그 뒤로는 꽤 많이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젊을 때 그만큼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럼 다 뭔가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이것도 인정 안 하려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돈 많이 버냐?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돈 많이 벌려고 얘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 제껴놓고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싫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10대나 20대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소득으로 확실하게 5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어. 물론 이제 젊을 때 욜로로 살고 뭐 세계 여행이 꿈입니다. 이러면은 뭐 못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소득을 꽤 높이시면 5억 정도는 금방 갑니다. 고소득이면 더 빨리 가고. 근데 이제 10대 때 내가 방황했어. 예를 들어 나는 뭐 예체능으로도 성공을 못하고 그리고 뭐 공부로도 성공을 못했어. 그러면 내가 장사로라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무슨 뭐 기술이라도 배워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안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따라잡아야 되니까. 젊을 때 내가 방황했잖아요. 남들 막 고생하고 막 코 피우려고 하면서 무언가를 노력할 때 나는 좀 덜 했잖아. 좀 놀면서 친구들하고 또 재밌게 즐겁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인정하고 지금부터 20대, 30대 때는 투자를 잘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뭐 부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리스크를 또 한번 떠 안아야죠. 그래서 빨리 5억 가자는 거야. 왜 그러냐? 한 5억 정도 모으면요. 10%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자산 기준으로 5억이 10%가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연 저축액을 뛰어넘습니다. 그럼 이 연 저축액이 뛰어넘어지는 순간이 오면 연봉이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내가 연봉이 3,500인 사람하고 연봉이 1억 2천인 사람하고 연봉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세금 떼고 나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5억 정도만 가도 저는 충분히 이제 그 젊을 때 조금 내가 길을 잘못 간 거는 상쇄가 된다고 보고 10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10억 넘어가면은 투자 싸움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게 없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사연자들처럼 부모님한테 꼭 도움을 안 받아도 내가 잘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자 부모가 돼가지고 우리 자식을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집안을 바꾸는 일이지 이 무슨 뭐 내리갈굼도 아니고 내가 부모님한테 못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우리 자식한테 못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괘씸한 놀부심보다 내가 부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부자 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한번 찬찬히 보면요. 사실 알려는 노력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를 진심으로 부자 되는 방법을 찾아봤나? 라고 물어보면 안 찾아봅니다. 뭐 책을 보세요 하면 책이 좀 몇 권 봤는데 재미없어요. 아니 뭐 도서관에 가서 한번 한 달만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 있는 책 100권 한번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된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지금도 부자가 되잖아요. 누군가는 뭐 주식으로도 되고 뭐 다른 걸로도 막 되잖아요. 다 지나고 나서 저 다른 거 없을까요?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부자 되는 사람은 있는데 내가 안 했을 뿐이죠. 제가 요즘에 테니스를 배우거든요. 테니스 레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 치는 방법을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테니스를 치고 싶어. 테니스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 테니스 레슨 가르쳐주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찾아봐가지고 배우러 갔습니다. 코치님한테 가서 돈 내고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돈 내는 게 싫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독학하면 돼요. 근데 독학은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 스터디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돈 안 내고 배우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돈 내기도 싫어. 뭔가 그런 방법을 찾기도 싫어. 근데 테니스는 잘 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돈도 안 내고 배우고 싶지도 않은데 테니스를 잘 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아. 진짜 모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서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분들 보면 둘의 가치관이 정말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차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없습니다. 그런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한번 찾아보시면요. 실제로 그런 여자가 있는지 그런 남자들이 있는지를 찾는 노력도 잘 안 한다. 대부분 그런 분들 이제 집에서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주말에는 좀 나가기 귀찮으니까 안 나가고 나가도 항상 동성 친구들.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여자가 없냐? 왜 우리는 이렇게 남자가 없니? 하면서 맨날 같이 우리끼리만 만나고 놀아.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결혼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 누군가 다 존재하는데 내 주변에 없는 것 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분들이 이제 집을 샀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막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될 만한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쨌든 집도 하나 있고 여전히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악착같이 잘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크게 이상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남들보다 꽤 빨리 잘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오는 고민이 뭐냐?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행복을 찾아요. 이게 제일 큰 갈림길입니다. 저도 겪어봤고 여기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합니다. 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는 생활비를 벌려는 그런 욕구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도 좀 갖춘 거 아닐까 싶을 때쯤에는 행복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행복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한테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행복도 되게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야지만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냥 행복은 갑자기 슉 올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돈만 많이 벌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돈과 행복을 바꿔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좋아하는 걸 하고 사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하고 살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뭘 해야 돼요? 싫어하는 걸 해야 돼.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그 상사 막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막 야근하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맥주 한 캔 딱 까면서 넷플릭스 보고 뭐 게임하고 뭐 이렇게 드라마 보는 게 제 삶의 낙이에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낙을 찾으려면 회사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 싫어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자, 이분들은 뭘 했습니까?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부모님들이 뭐 어떤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고 힘든 게 있어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나는 집이라는 것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 뭔가 주거 불안이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갖추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했어요. 뭘 했죠? 돈 아끼고 막 악착같이 살고 친구들이 막 나를 막 갈구는데 그걸 버텨가면서 나도 돈 잘 버는데 그 돈 써도 되는데 안 쓰고 욕 먹는 거 싫어하는데 그거 욕 먹고 막 뭐라고 비난하는 거를 참아가면서 돈을 모은 거죠. 그랬더니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뭘 했죠? 집을 살 수 있었죠. 젊을수록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싫어하는 걸 참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게 이걸 잘 풀어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젊을 때 싫어하는 걸 해라. 뭘 위해서? 나이 먹고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건요. 나이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뭘 하죠? 좋아하는 걸 젊을 때 해요. 그리고 나서 나이 먹고 싫어하는 거를 주구장창합니다. 죽을 때까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죠.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요. 젊을 때 싫어하는 거를 압축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꽤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저축이라는 게 뭐냐? 저축은 미래에 나한테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쿨하지 못한 거, 소비는 쿨한 거, 해외여행 가는 건 쿨한 거, 국내 여행 가는 거는 구린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축은요, 미래에 나한테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나 돈 못 줘. 어차피. 맞잖아요. 부모님도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를 못 도와줘요. 왜냐면 현재 나는 능력이 적으니까. 그럼 미래에 나한테 돈을 다 몰아주는 거야. 내가 지금 고생하고 미래에 뭐 40대, 50대에 나한테 돈을 계속 보내줘요.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타임머신을 태워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40대, 50대에 나는 몇 억의 돈을 들고 그걸 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재를 즐기고 싶습니다. 자, 저는 소비하는 게 좋은데 어떡하죠? 저는 지금 쿠팡으로 뭐 긁는 게 너무 좋고요. 퇴근하고 딱 집에 와서 쿠팡 이츠로 뭐 시켜 먹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좋아하시면요. 싫어하는 걸 해야지 좋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 쓰는 게 좋으면 돈 버는 게 싫겠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걸 먼저 하고 쓰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게 너무 좋아. 여행 가는 게 너무 좋으면요. 반대로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왜냐면 소비니까.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걸 선행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버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저는 돈 버는 거 싫고 귀찮은데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앞으로 고생길이 열릴 것이다. 자, 2030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행복한 미래를 같이 보낼 사람을 찾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꽤 이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때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좋아요. 미혼도 즐거워요. 이런 게 사회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달라졌죠. 저는 이게 나는 솔로가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나는 솔로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조금 나도 먹고 살만해. 이제 경제적도 어느 정도 좀 갖췄어. 이제 집도 있어. 근데 행복하지가 않네. 뭔가 좀 나 혼자 하는 게 좀 싫어. 이제 맞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다 갖추고 나서 보니까 이걸 갖추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행복은 다른 걸로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행복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 쓰고 이런 것도 좋죠. 좋은데 해보니까 혼자 쓰는 건 좋지 않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같이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내 행복한 미래를 같이 보낼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행복에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이 요즘에 조금씩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돈 많은 남자가 없어요. 돈 많은 여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람을 못 만나요. 뭐 저는 잘생긴 남자가 없어서 못 만나요. 저는 뭐 이쁜 여자가 없어서 못 만나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의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되게 불행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노력 없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은 뭐다? 반대로 이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지금 이분들은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착실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난관을 헤쳐가지고 통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뭡니까? 아이죠. 여기서 이제 애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애를 안 낳으면 그래도 행복할까? 잘 모르겠어. 나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이제 조금 모았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돈 안 쓰는 것도 괜찮고 착실하게 돈은 막 쌓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애를 가질까 말까? 근데 애를 가지면 이제 막 앞으로 돈 들어갈 게 엄청 많다는데 여기서 고민이 오죠. 저는 아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딱 반반 섞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우리 둘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창조하는 거야. 근데 이 창조한 그 생명체가 나라는 사람을 딱 반을 닮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반을 닮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거는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걸 굳이 이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전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반반 섞은 신규 생명체. 그러면은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너무 저주해. 그런 사람과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라는 존재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를 반반 닮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애 난다고 다 뭐 애들이 뭐 착한가요? 애들도 뭐 속썩이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가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 사람도 날 좋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결혼이 행복한 거지. 일방적인 좋아함. 아니면 서로 둘 다 싫은데 그냥 우리 할 때 됐지? 그래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걸 해야 옵니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행복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증폭기 역할을 합니다. 얘가 제곱이야.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얘는 그냥 곱하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을 좋아해. 내가 우리 아내를 좋아하는데 어쩜 이렇게 우리를 쏙 닮았냐? 근데 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뻐 죽겠지. 왜? 얘는 대체 불가능한 거거든. 얘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돈을 벌고 나면요. 자식을 갖고 싶어지는데 그때 되면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녀를 또 못 낳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한처럼 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 목표로 하는 자산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간 것 같아. 애를 낳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남편을 좋아하고 내가 우리 아내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애를 낳는 게 막 너무 싫은 게 아니면요. 저는 낳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얘는 증폭기이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둘이서 살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셋이서 살잖아요. 곱하기 막 3배, 4배로 더 행복해지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잃는 게 있죠. 근데 저는 그 잃는 게 고작 돈이라면 그게 고작 돈이라면 애를 한번 낳아볼 만도 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왜 돈을 버냐 이거야. 도대체 내가 왜 돈을 버냐.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법니다. 그래요? 그럼 애를 낳으세요. 행복이 곱하기로 올 겁니다. 근데 돈을 잃잖아요. 근데 왜 돈을 버세요? 행복하고 싶으니까요. 이걸 계속 메비우스 띠로 도는 분들이 있거든요. 애를 낳기 싫으면 안 낳으셔도 됩니다. 근데 낳을 수 있을 것 같고 낳으면 좋을 것 같으면 한번 낳아보세요.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 때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행복함이라는 게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행복감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뭐든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과거같이 그 행복도가 계속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이 행복도가 줄어들 때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둘째를 낳을지 셋째를 낳을지 이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0에서 1이 되는 거는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에서 2가 돼도 엄청난 차이겠지만 0과 1은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우주의 끝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0이어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있죠. 그렇지만 1에서 얻는 행복도 적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증폭기를 가질까 말까 생각하시면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면은 돈은 수단인 거지 이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거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 왜냐면 제가 돈 많은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돈 많은데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돈 많은데 불행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데 행복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요. 돈만 생기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돈이 생겨도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길이에요. 행복은 행복대로 챙겨야 돼. 돈은 돈대로 챙겨야 되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 이 행복이라는 게 그 한계를 한번 딱 치고 나면은 이제 줄기 시작하는데 그 줄 때가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생에서 뭔가 위기를 겪는 분들은 항상 그 무언가 행복감이 최고조를 찍었다가 이렇게 줄어들 때 위기가 오거든요. 그거를 또 어느 순간 한번 또 견디고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게 뭐 아이인 것 같기도 해서 한번 가질까 말까 고민하시면 가지는 건 괜찮은 것 같고 저희는 절대 안 날 건데요 라고 하시면은 안 낳는 것도 별 상관이 없다. 뭐 그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돈을 버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다른 대답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살거든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왜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 안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나는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15년째 오답으로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못 돌아갑니다. 인생은 절대 리셋이 없어요.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줄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갈 때마다 항상 자기 스스로 되물어 봐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진짜 맞니? 라고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관성처럼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 얘기를 꼭 제가 요 사연자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